안녕하세요, 여러분. 센 진학 2022 정시 대비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에 관련하여 정시 이것이 궁금하다 Q&A 편 오늘 진행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저랑 같이 오늘 진행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대부고 김상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중동고등학교 이승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었죠. 네, 유튜브로 생중계 됐던 설명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시 모집을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도 많으셨고, 그때 올랐던 질문들 중에서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한번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김상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해당 분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을 합격하고 나서도 수능 성적을 딱 보고 나 잘 봤구나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중에 정시 모집 지원자 필독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지원자는 결격, 불합격 처리된다. 불합격 처리되는 조건 중에 다시 1번에 수시 모집의 합격자, 충원 합격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설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합격 처리가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대학교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하기는 힘든 구조로 지금 입시 체제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네요. 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저 생명과학부 때문에 입시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나요? 그리고 또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생명과학 2 때문에 선생님, 네. 지금 뭐 언론에서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생명과학 2 성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물론 지금 방송 보시는 시기에 따라 확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수시와 관련돼서 일정이 좀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수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가 원래는 12월 1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까지 이틀 연기가 되었고 합격자 등록 기간 그리고 수시 모집의 미등록 충원 기간 자체도 하루씩 다 딜레이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하루씩 미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 뭐 전형 기간과 합격자 발표 기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 대학별로 조금 빠른 대학도 있고 조금 느린 대학도 있는데 2월 8일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표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성현 선생님, 그 대학의 원서를 쓸 때는 한 대학에 한 장의 원서만 쓸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모집군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모집군별로 한 장씩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분할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군에 분할 모집하면 가군 한 장, 나군 한 장, 가나다군에 분할 모집하면 가나다가 한 장씩 최대 3장까지. 이렇듯 모집군별로 한 장씩 쓸 수 있으니까 그 분할 모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원서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 전문대는 4년제와 지원 방법이 같은가요? 네, 전문대도 뭐 정시가 있으니까요. 전문대도 아셔야겠죠, 그죠? 일단 전문대는 4년제와 좀 다릅니다.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2일 사이 기간 중에 원하는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에 복수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 다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지원하실 때 4년제 대학 가나다 지원하시더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으니까 원하시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제가 항상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 초반에도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입시를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도 했는데 정시 모집을 보면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앞에서 박상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정시 전형은 수시 지원했을 때와는 다르게 가나다 3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나누어진 군에 따라서 정시 전형을 진행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군별로 1개씩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대학들은 2군이나 3개의 군에 걸쳐서 분할 모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대학에 여러 장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가나다군 이제 총 3장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나누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총 3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학생이 지원을 굉장히 잘해서 3군데 다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합격한 대학에 제일 처음 합격한 대학에 아마 먼저 등록을 했겠죠. 그렇지만 복수 합격을 했다고 해서 복수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격해서 등록한 대학, 그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복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 12일 날 유튜브로 진행된 강의 좋았는데요. 다시 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강의안 관련 자료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김삼철 선생님. 네, 저도 학부모님들 보시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같이 시청을 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한 사설 강의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이 됐고 좋은 자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강의 그렇죠. 중간중간에도 실시간 댓글로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보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셨는데요. 저희가 12일 날 진행된 유튜브 실시간 강의 이후에 바로 유튜브 서울교육 쌤TV에 다시 강의를 진행한 내용을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교육 쌤TV를 검색을 하시면 12일 날 진행되어 있던 실시간 강의는 전부 다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활용하신 강의안부터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제작한 학부모용 진학 설명의 자료집까지 저희 서울진로진학센터에 들어오시면 PDF 파일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날 놓치신 분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시다가 센 진학을 이용하라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이 센 진학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센진학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센진학은 보통 선생님들은 지금 많이 익숙해져 계세요. 저희가 선생님용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다 보급을 했고 학교에서 맞는 그 상담을 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용으로 제공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부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넣고 또 동일한 상담 프로그램의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센진학 서비스를 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www.까지 안 찍으셔도 되고요. 바로 그냥 입시점 진학.or.kr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이후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저희 대입 상담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 강의에서 안내드렸던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강의를 저희 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센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별 유불리부터 유리한 대학의 전형 그리고 지원 가능 대학까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센진학 프로그램을 담임 선생님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웹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유튜브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정시 1대1 특별 상담에 대한 안내도 하셨었는데, 그럼 정시 1대1 특별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졸업생들도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죠? 지금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네, 여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13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시점에서는 신청이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굳이 정시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정시 합격 수시 합격을 한 친구들이 취소한 사례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추가 접수 관련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셨다가 딱 접속하시면 네,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생, 재수생 가능합니다. 서울 소재 고교 재학생이고 그 이후에 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든지 다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센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그 정시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단히 많은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럼 이 분석한 자료에는 재수생, 그러니까 졸업생들 자료도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서울시 학생들 자료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타 시도의 학생들 자료도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표본이 모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0일 밤, 오늘 12일 밤 현재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까요, 총 12만 4,354명의 성접이 수합이 됐고요. 이를 기반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건 아셔야겠죠. 개인의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코드화됐기 때문에 개인이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 자료 안에는 학교에서 보내주신 자료 안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생 자료도 포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 중에도 졸업생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자료가 물론 제일 많고요. 또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표본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 자료도 포함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수능 응시한 학생이 40만 명이 조금 넘는데 12만 명 정도의 인원이면 정말 많은 자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보다 이제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3 담임을 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물론 이번 저희 수능 성적표를 나눠줄 때도 저희 학교에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느냐. 원점수가 나오지 않고 변환 표준 점수, 표준 점수 100분위라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점수나 표준 점수 100분위까지는 익숙하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라고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변환 표준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탐구 과목을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중에서는 상당수의 학교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탐구 과목의 경우 표준 점수가 과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 탐구 과목과 과학 탐구 과목을 합쳐서 얘기하면 낮은 과목은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63점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높은 과목은 77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회와 과학이 다르다고 해도 지금 같은 만점인데 14점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많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를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같은 100분위가 나오면 같은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별로 받게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그러면 학생들이 받은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뭐 난이도에 따라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부터 통합형 수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사탐과 가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는 같이 지금 환산 점수가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학마다 도대체 언제쯤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할 예정일까요? 예,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별로 일단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021학년도 대입까지는 보통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이 변환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왔지만 이번 대입에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또 인문계열 학과에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 시기 역시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12월 넷째 주 정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서 각 대학별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우리 센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럼 변환 표준 점수가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환 표준 점수도 고민되지만 또 혹시 정시에 내신이 반영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철 선생님, 교대를 가고자 또 초등교육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정시에서 이 초등교육과 교대 학생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전통적으로 교대나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률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목적의 대학이다 보니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받은 내신 성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평가 요소로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 교대랑 초등교육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년까지 학생부 내신 성적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실제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반영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의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리고 차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절대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교대랑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기존에 있던 내신 반영 비율을 전부 다 0%로 결국 반영하지 않는 거죠. 내신 반영을 다 빼버렸고요. 수능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가장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수능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의 교대가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춘천교대를 포함해서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대학의 성격을 좀 띠기 때문에 수능 100%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각 교대의 이제 전형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이는 교대들은 부산교대를 제외하고는 단계별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다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데 보시는 바대로 면접의 반영률이 생각보다 높은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죠.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학생들 경우에는 면접이 좀 부담스러워요 하는 경우에는 뭐 광주교대나 전주교대처럼 면접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지원했을 경우에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게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불리한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서울교대를 꼭 지원하고 꼭 합격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좀 잘 한다거나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교대를 보시면 부산교대는 왜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지 않을까? 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경인교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대가 전년도에 정시 전형을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 뭐 나왔던 경쟁률 자체가 2대1을 넘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교대를 포함해서 올해는 어차피 2대1이 많이 넘어가지 않아서 1단계에서 걸러지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학생들이 수가 적다면 그런 학생들에게까지도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해서 부산교대는 일괄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춘천교대도 일괄 전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춘천교대는 특이하게도 교대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군에서 나 교대는 꼭 지원하고 싶은데 면접에서 좀 난 불리함을 가질 것 같아. 그러면 춘천교대 아니면 이화여대나 제주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를 반영하니까 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교대와 초등교육과가 나군에 모집을 하는 반면에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는 아마 학생들 중에 초등교육과를 꼭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군에 교원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합격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합격선이 높아지고 경쟁률도 높아지지만 교원대를 제외하고 나군에서 본인이 진짜 원했던 지역교대나 이화여대, 제주대를 합격한다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학생들 합격하고도 등록 포기한 학생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도 높아지는 반면에 증원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꼭 하나 기억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신다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이제 불안해서 초등교육과 지원을 망설였던 친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대학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혹시 정시 모집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탄준 선생님. 아마 수능 시험 날까지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 수능 성적이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게 수시 모집이었는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데 왜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모집단이,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특수한 학과나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이라든지 세종대학교의 국방 시스템, 항공 시스템처럼 군사학과 관련된 모집 단위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서 혹시 모를 합격생의 성적 하락에 대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수전형이라고 해서 고른교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대상자 전형 뭐 이런 경우에도 특수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일부 모집이 가능한 학생들 수도 적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서 합격자의 성적이 너무 하락하는 경우를 막는 대학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때 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판단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전형이 아니더라도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을 할 때 영어와 한국사를 최저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혹시나 이걸 모르고 지원했다가 내가 우리 학생이 한 번 더 전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그리고 학과에서 혹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이건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신다면 불의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김상철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정시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교차 지원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박성현 선생님, 그 교차 지원을 네. 하려면 하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특히나 그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선택하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일단 대학이 모집 단위별로 보통 이제 자연 성향의 모집 단위수 이럴 가능성이 큰데요. 모집 단위별로 요구하는 영역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미적이나 기하, 과탐이 만약에 지정돼 있다고 한다면 수학 확통 선택자, 사탐 응시자는
해당 자연계열 모집단이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바로 교차 지원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정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성향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단이 지원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특히 성적 자료들을 보면 이제 전년도 최종 등록자 70% 컷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도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정시 지금 자료들을 보아도 대학에서 발표하는 흔히 말하는 전년도 입결 자료를 보면 뭐 최종 등록자 70% 컷 혹은 80% 컷이라고 나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혹시 뭐 수능 100분위 평균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전년도 입결에 우리 수험생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딱 보셔야 될 게 이게 최종 등록자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들 중에서 만약 10명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7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학에 따라서는 7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 100분위를 수능 100분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그 대학의 환산식에 근거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10명 중에 7등의 평균 에 해당하는 점수다. 단 대학별로 그 성적을 발표할 때 표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70% 컷은 올해 게 아닙니다. 네, 전년도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거기 때문에 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이 성적을 가지고 본인 성적과 비교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지금 박 선생님 말씀만 듣고도 이거는 참고만 활용해야 되겠다, 참고로만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올해 변화된 부분을 꼭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 이제 실시간 강의 12일 날 진행한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접했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아마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가셨던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창국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전년도 경쟁률이나 합격자 성적 같은 거를 가지고 올해의 지원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좋은 방안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전년도 경쟁률이나 합격자 성적 그리고 시간대별 경쟁률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나 합격자 성적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대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수시 지원할 때도 많이들 보셨을 사이트일 것 같은데,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도 이제 전년도 경쟁률, 합격자 성적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사설 입시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입시 기간에 따라서 대학의 시간대별 경쟁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창목 선생님 강의에서 특히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시간대별 경쟁률이라는 건 대학에서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면서 그날 뭐 오전, 오후 혹은 몇 시에 나눠서 이제 몇 시를 기준으로 현재 과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몇 대 1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모아두셨던 거를 따로 기록을 하셔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난 뒤에는 대학교에서 따로 그 시간대별 경쟁률을 추후에 공지를 해주거나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입시 기간에 따라서 그것들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로서 뭐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뭐 기관에서든 뭐 선생님들께서든 따로 모아두신 자료라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관심 있는 학생들 또는 약대를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대만은 유독 많은 학교가 면접을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의대에서 면접을 보고 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역시나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나온 센진학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시의대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방식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자질이나 인성 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갖기에 필요한 소양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그 흔히 이제 패스페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합격, 불합격 이렇게 두 가지의 점수로 나눠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톨릭 관동대, 아주대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는 면접 성적을 점수화해서 전형의 일정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그냥 합격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역시 준비는 충분히 해야겠으나 당락을 세세하게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 반면에 가톨릭 관동대, 아주대, 연세대의 경우에는 그게 전형 점수 활용이 돼서 아무래도 정시 전형은 또 작은 점수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락에 있어서 꽤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지원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 면접이 필요하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올해 이제 영어 난도가 좀 있어서 영어 성적이 좀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담수 선생님. 네, 영어가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아마 거의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어려워질 거라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계속 학생들이 이제 체감을 했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영어가 1등급의 비율이 약 12%가 좀 넘어가는 반면에 올해는 그 절반인 6%대까지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영어 성적이 전년도보다는 아마 관건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98점을 받았어, 91점을 받았어. 그거는 중요한 지금 단계는 아니겠죠.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냐, 2등급을 받았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는 총 3가지 형태 정도로 반영을 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영 비율로 반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국어 영어 몇 %, 수학 몇 %, 영어 몇 %, 탐구 몇 %,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영 비율을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 영어 반영 비율이 10%, 20%, 25%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한 군데 한 종류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가산점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1등급일 때는 100점, 2등급일 때는 98점을 수능 총점에 가산을 합니다. 라고 가산점의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1등급은 그대로 두고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이 받은 수능 점수에서 몇 점을 감점하겠다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주요 대학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가산점 반영 대학은 KC대학교 서울에 있는 그리고 카톨릭대 일반적인 모집 단위는 아니고 의예, 약학, 간호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전북대, 중앙대에서 가산점 형태로 반영을 하고요. 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영어 등급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면 일정 점수를 감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모두 다 비율로 반영합니다. 네, 문제는 저도 이제 지도를 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A라는 대학은 영어가 2등급으로 되면 만점 대비, 그러니까 영어 반영 점수 대비 2점이 감점되더라. B라는 대학은 3점이 감점되더라. 3점 감점되는 B 대학이 훨씬 더 2등급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감점이 많이 되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는 조금 사실과 좀 다른 이해가 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대학이 2점이냐 3점이냐의 감점이 실질적으로는 수능 반영 총점이 1000점인 대학에서 2점을 감점이 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500점인 대학에서 3점이나 4점이 감점이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집 요강을 보시고 2등급 받은 학생, 3등급 받은 학생이 나 이거 3점 감점이구나, 4점 감점이구나 그러면 4점 감점인 대학이 나한테 불리하니까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 주셔야 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총점 대비 만점 비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에서 하시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학생이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영어 상담도 꼭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이 받은 성적에 따라서 또 몇 등급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점을 꼭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몇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상담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영어 때문에 의외의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학부에서 내가 영어 때문에 불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꼭 담임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어 성적이 좀 복잡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국 센진학이 이렇게 유형에 쓰일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어뿐만 아니고 또 하나 절대평가 과목이 있죠. 그죠? 한국사 영역도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요. 한국사 영역은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것도 김상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한국사는 아마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부담이 가장 적은 영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도 뭐 일단 1등급을 받는 비율도 굉장히 많았고요. 많게 되고 그리고 대학들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1등급, 2등급, 뭐 3등급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감점은 보통은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대학은 3등급 또는 4등급 또는 5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요. 그보다 낮은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감점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 한국사 영역도 영어와 똑같습니다. 비율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있고요. 일부 있고 가산점의 형태, 총점의 가산점에서 10점을 주겠다, 9점을 주겠다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감점하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이 가산점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주요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전체 반영 비율 100% 중에 5% 정도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반영 비율을 주고 있고요. 서울 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는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됩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점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한국사 반영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하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감점 받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너희가 받은 수능 총점에서 몇 점 감점할 거야. 뭐 2등급이면 얼마 또는 5등급이면 얼마 감점할 거야 라고 반영을 하는 대학이고요.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점이 1000점이다.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수능 총점이 1000점이다라고 하면 1000점에다가 한국사 1등급인 친구에게는 10점을 가산을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실제적인 총점이 1100점이 1010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 만점이 없기 때문에 1000점을 넘어가진 않겠지만 일단 10점을 가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방금 전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뭐 괜찮은 성적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풀이 과정이 좀 어려워서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을 따지듯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고 당연히 우리 센지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한국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 환산 점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따져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센지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철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영어랑 한국사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학생들 성적을 놓고 반영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지원 참고점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고 이 지원 참고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성현 선생님, 지원 참고점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참고점. 일단 지원 참고점은 말 그대로 참고점입니다. 네, 그 기관별로 산출해서 전체 응시자의 어떤 수능 성적을 정리해서 누적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 A 대학에 지원하는 데도 가능하겠다라는 식으로 수험생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점수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원 참고점은 대학별로 또 모집 단위별로 점수가 발표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지원 참고점은 참고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점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일부에서는 선생님 뭐 예를 들어 370점인데 참고점이 70점인데 제 점수 371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꼭 제가 합격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합격선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원 참고점을 확인할 때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 바로 센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참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의 어떤 점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센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대학의 지원 참고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배치표에 나와 있는 배치 점수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지원 참고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고 본인의 점수도 또 확인해야 될 텐데 그럼 지원을 할 때 백분위가 유리한지 혹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석차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또 센지락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센지락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센지락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는 대학에 그 대학이 100분위 대학이면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누적 석차를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면 표준 점수 반영 근거에 의해서 또 석차를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원리를 따질 것 없이 요 센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본인의 석차가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이제 반영 지표가 될 거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100분위는 1부터 100까지 100구간이잖아요. 100개의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표준 점수는 그 100개의 구간보다 구간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100분위에 복수의 그 표준 점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유리한 친구들도 있고 또 표준 점수가 같은 100분위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100분위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복잡하지만 센 진학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어려운 점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금방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가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승용 선생님
100분이란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받은 점수로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A 대학과 B 대학 중에 내가 받은 점수가 더 유리한 대학은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시에서는 뭐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표준 점수나 백분위 그걸 그대로 이제 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 대학별로 자기네 대학에서 이제 설계한 대로 점수를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잘 봤을 때, 혹은 내가 한 과목을 망쳤을 때는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낮은 그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비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탐구를 망친 학생은 탐구를 20%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역시 우리가 이러한 각 대학의 그 전형용 점수들을 일일이 계산해보고 또 그 계산된 점수, 개인의 점수만 가지고는 유불리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특별히 뭐 좀 개인적으로 못 봤다고 생각하는 과목들도 사실은 비슷한 점수대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잘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성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는 이 산출 방식으로 했을 때 내가 석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수치로 보여주셨지만 센진학 프로그램에 지금 10만 건 이상의 실제 학생들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 안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 석차가 몇 등 정도다 이런 것들을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석차를 통해서 자신의 유불리 내가 A 대학을 쓸 때와 B 대학을 쓸 때 석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니 센진학 프로그램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네. 반영 비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그럼 내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아마 일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로 제공되는 우리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학생의 성적을 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대학마다의 석차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석차만 비교해도 아주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센진학 프로그램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승용 선생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의대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대나 치대, 약대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은 모집 전형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 수학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거나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학 중에는 없지만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인문계열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뭐 지금은 사실 계열을 나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가 있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고 탐구에서 사회 과목을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서울 안에서 이화여대가 있겠죠. 이화여대는 인문을 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인문으로 나뉘어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나 순천향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 모집 요강을 보면 이런 차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특이하게도 어떤 대학들은 확률과 통계는 허용을 하지만 또 탐구에서 사회탐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과목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대 중에서는 또 역시 원광대가 인문 계열을 따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약대에는 삼육대, 순천대, 인제대 등의 대학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괄호치고 인문이라고 따로 써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자연계열 과목을 선택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원이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 대학들은 보통은 이제 미적분 선택이나 기하 선택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에 대해서 5%에서 10%까지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몇 점을 받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같이 지원을 하는 다른 친구들과의 상대적인 점도 차이가 물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열에서 어느 정도 가산점을 갖고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 사실만 놓고 점수가 충분히 높으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불리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에서도 특히나 이제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 가산점 조금 차이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단위에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들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또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이 인문이라고 가로쳐 있는 단위들이 이제 미적분, 기하, 과탐 선택한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열이라고 생각하는 미적, 기하, 과학탐구 선택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경우에 또 역시나 본인의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도 인문계열로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인문, 그러니까 확통이나 사탐을 본 친구도 의대나 치대, 일부 한의대, 약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아주 잘 들어주셨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철 선생님, 네, 시작과 끝을 질문을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표준 점수 390점. 꽤 잘한 것 같은데. 이 점수로 어느 대학 합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표준 점수로 몇 점을 받았어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표준 점수로 390점을 맞았는데 뭐 A 대학 정도는 합격할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아마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실시간 강의도 보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께서는 정말 저 질문은 답을 하기 힘들겠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 가셔서 학생이 그냥 전반적인 성적 상담도 하지 않고 단순히 너 몇 점이야? 390점이요? 그럼 너는 A대학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확실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지원을 할 때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똑같은 390점이라도 내가 받은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영어도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수 경우에는 뭐 영역별 가산점도 당연히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390점입니다라는 걸 가지고는 절대로 입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90점에 백분위 점수 그리고 대학별 환산점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주 확신하면서 A 대학은 붙을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상담은 죄송하지만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한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별 성적 분석이나 지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후에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나 생명과학 2 당연히 정답도 이제 확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조금 이후에 한 12월 한 넷째 주 정도에 상담을 하신다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 지원단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도 센진학 1:1 진학 특별 상담 기간도 결국에는 그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성적 분석이나 지원 상담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이후에 또 좀 더 한 번 더 상담을 더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까 초반에 박상현 선생님께서 안내를 주셨듯이 저희 센진학 1:1 특별진학 상담 프로그램에 기다리셨다가 당연히 이제 수시 합격해서 포기한 학생들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상담을 한번 와주시면 서울시내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100여 분이 여러분들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항상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상담 신청을 하셔서 좋은 상담을 받고 표준 점수 390점이지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선택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꼼꼼한 상담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유, 김상철 선생님 역시 친절하십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준비한 25개의 질문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수험생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아주 오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또 같이 시청해 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모님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